안녕하세요. 뉴스카페 김선영입니다. 버닝썬의 불길이 크게 번지면서 음지 문화의 민낯이 공개가 됐습니다. 시작은 바로 이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폭력 사건이었는데요. 이것이 마약으로 그리고 성폭력으로 이어지고 거기다가는 또 성매매, 성로비 그리고 불법 촬영, 이제 경찰과의 유착 관계까지 불거지면서 불길이 확산되고 있는 그 분위기입니다. 초대형 스캔들로 번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특히나 얼굴이 많이 알려진 또 한류 스타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의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과연 이 버닝썬 사건이 바로 한류 문화에도 악영향을 미칠지 뉴스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간 14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한미 워킹그룹 대면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 간의 관계가 많이 교착화된 그 상황이죠. 간극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려감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한미 워킹그룹에서 경제 협력과 관련된 남북 협력, 이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는 퀴즈와 함께 또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문을 열겠습니다. (3월 14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윤리위 맞제소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3월 국회 역시 파행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회가 다시 파행될 경우 각종 상임위 활동이 중단되고 개각 인사청문회 진행도 어려워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국왕내외가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우정관계를 언급하며 새로운 동반 성장의 길을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인적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영국 하원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했습니다. 하원은 브렉시트 실행을 오는 5월 22일까지 연기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도 부결시켰습니다. 의회는 예고한 대로 EU 탈퇴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성관계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승리 씨의 성접대 지시 정황 내용이나 경찰총장이 언급된 것은 모두 빙산의 일각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파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청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검토 방침을 밝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론을 백지화한 것인데요.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과 자회사 인스타그램 서비스가 먹통 현상을 보였습니다. 먹통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및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오류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통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통 활동 김재범 대중문화 전문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닝썬 불길 한류까지 번지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논란이 시작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버닝썬이란 클럽에서의 폭력 사건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커지게 될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초대형 스캔들로 번져서 연예계에 지금 핵폭탄급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정준영 씨 그리고 이제 승리 씨가 오늘 경찰에 수사를 받으러 출석을 한 그 상황이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연예계 쪽으로 불똥은 이미 전해진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한류까지도 번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호 기자, 일단 지금 등장인물이 한두 명이 아니어서 지금 파장이 좀 커진 그 상황이에요. 오늘 보니까 용준영 씨도 지금 소속
수사에서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팀을 탈퇴한다 뭐 네. 이야기 나온 그 상황이고요. 네. 지금 사건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 이제 버닝썬 논란이라 해가지고 좀 입에 담기 힘든, 입에 담기 쉽지 않은 그런 뭐 좀 극악한 범죄,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이 좀 많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왔죠.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뭐 원빈 주연의 아저씨 같은 영화 보면요, 사실 그런 장면들 그대로 다 나옵니다. 뭐 여성에 대해서 어떤 물약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강제로 뭐 성폭행을 한다든지 경찰과 유착 관계가 나온 장면들 사실 몇 년 전 영화에서도 충분히 다 그런 점 나왔고 사람들이 네 그렇죠 이제 터질 것이 터진 게 아니라 원래 터져야 되는 문제가 이제 나온 거고요. 지금까지 그런 문제를 감추고 그 뒤에서 봐주고 있다는 그 경찰들의 권력 문제까지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되니까 설마 했던 것이 이제 눈앞에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르르 떨고 있는 거죠. 버닝썬에서 발생했던 그 작은 폭력 사건이 이렇게까지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면서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과 이제 강남 그리고 홍대 주변의 유명 클럽에서 이제 유착 관계 이로 인해서 이제 버닝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들과 관련된 그런 제보들이 쏟아져 나왔죠. 우리가 이제 GHB라 해가지고 뭐 흔히 좀 안 좋은 말로 물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여성에 대해 술에다가 어떤 약물 이게 마약이거든요. 이게 정신을 잃게 만드는 그런 마약이고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이 버닝썬 클럽의 뭐 이사직을 맡고 있고 뭐 실제 소유주는 뭐 양현석 씨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 씨가 포함되어 있었던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이제 정준호 씨가 그러한 어떤 성적인 행위 그리고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들을 유통하면서 성접대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승리 씨는 이제 마약과 관련해서 음성 반응이 나와서 그리고 국립대를 이제 하겠다면서 사실상 꼬리를 자르려고 했던 시도인데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서 상황이 이제 장난이 아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뭐 승리 씨라든지 정준호 씨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연예인들 그리고 뭐 유리홀딩스 대표인 유모 씨까지 이렇게 같이 이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예계뿐만 아니라 기업가들 그리고 경찰 권력들까지 같이 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정준호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동영상 촬영을 이제 그 모바일 메신저 포렌식으로 다 보니까 실제 촬영했던 장면도 있고 자기 스스로 그런 성행을 했다고 이제 자랑을 하는 듯한 그런 대화 내용도 다 증거로 다 발견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일파만파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을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연예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만만치 않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워낙 이게 뭐 또 퍼나르기가 됐다면 뭐 네. 상당히 큰 피해가 또 우려되는 2차 가해도 예상을 해봐야 되는 그 상황인 것 같고 정준혁 씨가 이제 급하게 촬영하다가 이제 귀국을 했고 입장문을 냈는데 네. 진정성을 좀 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4번 이렇게 반복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수하겠다.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라고 말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도 사실 부족할 승리 판인데. 씨도 이제 뭐 네. 연예계 은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퇴학인데 자퇴하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도 네. 많이 좀 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사실 좀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이제 사건이 정말 이야기가 됐듯이 폭력 사건에서 이렇게 좀 크게 지금 진화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김재원 기자, 무엇보다 지금 경찰의 유착 관계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방정현 변호사였죠. 이 카카오톡 그 내용을 경찰이 아니라 권익위 이제 제보를 했어요. 네. 그 이유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예, 이게 예. 이제 지금 불거지는 게 경찰과의 유착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바로 이제 뭐한 방송에서 이 방정현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총장이 나와서 또 입장을 또 밝히는 모습이 있었고 어제 밤엔 또 깜짝 놀랐던 것이 이제 그 뭐 경찰에서 핸드폰 수리 업체에 네. 이게 뭐 수리를 복원할 수 네네. 없다라고 좀 입장문을 써달라라고 네. 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 사건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그 예. 모습이에요. 김 기자가 보기엔 어땠습니까? 우선 이제 그 연예 쪽 관련된 이제 기자들도 이제 이 사건 처음 접했을 때는 이제 그 단순한 이제 유흥업소하고 이제 일선 경찰의 이제 단순 이제 비위 사건 정도로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그 권익위에 이제 자료가 제보가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게이트로 번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해답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경찰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권익위로 들어갔을까? 이제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이었었고 그 자료를 처음에 이제 공익 제보자한테 받은 분이 몇 분이 계신데 이거를 이제 아예 수면 위로 끌어올리신 분이 방정현 변호사이시고요. 한 분한테만 그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게 아니었군요. 예, 익명 제보자분이 지금 한 3분 정도한테 좀 보냈다고 좀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걸 아예 수면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신 분이 방정현 변호사고, 이제 그 방정현 변호사가 왜 경찰이 아닌 권익위에 넘겼을까? 우선은 이제 권익위 쪽에 들어가 있는 자료, 제보한 자료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휴대폰 메신저 네. 에서 들어있는 단체방에서 이제 대화 내용들인데 그 양이 한 20만 건 이상이 된다고 해요. 이 부분을 이제 그 방정현 변호사가 하나하나 이제 다 검토를 해보고 했을 때 이제 경찰의 이제 어떤 뭐 유착 관계의 내용들이 많이 이제 뭐 경찰청장, 뭐 그렇죠. 경찰팀장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네.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직급들이 이제 언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계급이 언급이 되고 이제 그 대화 내용들 중에는 이제 그 특정 계급에 있는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 언제가 무슨 생일이 언제라든지 네. 뭐 챙겼냐는 등, 축하를 해줬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걸 봐서는 방정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경찰보다는 이건 다른 이제 공익적인 부분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단체를 가야겠다. 그런 부분에 돼 있었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연루가 돼 있냐, 이제 경찰에 어떤 연루돼 있는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세히 언급은 안 하지만 최소한 이게 버닝썬이 좀 관련돼 있는 이제 관할서가 이제 서울 강남경찰서인데 강남 경찰서장 이상이다. 예, 그 이상부터 좀 연루가 돼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익 제보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겁을 많이 먹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어서 이제 방정현 변호사하고 몇 분한테 이제 제보를 했었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방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네네. 또 다른 범죄도 지금 이 카카오톡 내용에 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파장이 여기서 이제 그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앞으로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이제 승리 씨, 그리고 이제 정준영 씨, 그리고 카카오톡에 같이 이제 이름이 언급됐었던 그런 이제 지인들, 그분들은 좀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될지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뭐 범죄의 형량을 좀 받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범죄 받나요? 관련해서 이제 형량을 받는 건 법대로 뭐 진행이 되겠지만 이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피의자이고 범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그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경찰과 유착 관계도 대체 어느 분에서부터 어느 분까지 이게 연관이 되는지 그걸 만약에 다 들춰낸다면은 어떻게 보면 경악할 정도가 아닐까 이런 좀 우려 섞인 생각도 좀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양진호 씨 웹하드 그 대표 그 사건 때문에 이런 몰카 관련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처벌을 하겠다 올 초에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몰카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이 좀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혐의가 입증돼서 재판에 넘겨지면은 이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피해 여성이 최소한 10명에 달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가중 처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뭐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에 이렇게 처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그러면은 정준현 씨 같은 경우는 7년 6개월까지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성매매 알선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마약을 유통하고 또 투약하고 그리고 조세 회피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처벌 수위가 좀 더 세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예전에 이제 룰라의 고영욱 씨 사건 이후에 이런 성범죄가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전자발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범 가능성이 많게 되면은 전자발찌 형량까지 가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최소한 피해자가 10명이고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가 있다면 이게 상당히 뭐랄까 성적인 관음증,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면은 성착증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이 전자발찌까지 이야기가 실제로 국민 차원에 나오고 있고요. 이건 좀 우리 사회 어떤 성에 대한 그런 인식과 관음증에 관한 그런 좀 성도착증, 굉장히 심각한 암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서 좀 처벌 수위가 좀 많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사실 됩니다. 이제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처음이 아니잖아요. 2016년이었죠. 그 네. 여자친구 불법으로 촬영을 했던 거 네. 무혐의로 판결이 났지만 사실 그때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그거 죄송하다라고 네. 고개를 숙였고 근데 저는 경악을 했던 게 네. 아무렇지도 지- 않게. 아니 그 기사 내용이 최근에 나오는 거 보니까 지인과 통화를 하는데 기자회견장에 가기 전에 지인과 통화를 했는데 죄송한 척 하고 오겠다라고 네.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 이야기에 저는 상당히 좀 놀랐고 그리고 그 지인이 그 통화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는데 그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상습적으로 이제 네. 습관이고 놀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정도가 들으니까 되면은 사실상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라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사과 한번 하고 올게라고 말할 정도면은 어떤 그런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전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서 그건 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내용에서는 이제 뭐 카카오톡 내용에서는 범죄임을 알면서도 했던 그런 증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이제 형량으로 이제 처벌이 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연예계가 떨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추스케 뭐 모임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는 그 상황이고요. 예. 뭐 절친들 예. 지금 데스노트가 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지금 뭐 그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름이 좀 거론되고 있어서 네. 상당히 좀 곤혹을 좀 치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우선 권익위에 제보가 들어간 그 휴대폰 메신저 단체방에 이제 어느 정도의 연예인들이 있었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승리, 그다음에 정준영, 그리고 이제 가수 이모 씨, 최모 씨 이렇게 이제 한 4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뭐 이들 이외에 더 많은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멤버가 다른 연예인들이 그 방의 멤버였었느냐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승리 씨하고 승리하고 이제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연예계에서 특히나 마당발로 유명합니다. 그 원체 이제 친한 친분들의 인맥이라든지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동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에 뭐 정준영 씨가 불법 영상을 촬영한 거를 이제 뭐 개인적으로 다른 멤버 본인이 공유를 이제 뭐 했다면? 있었던 네, 뭐 네. 연결을 했다든지 뭐 승리 씨 같은 경우에도 그걸 받았던 걸 다시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줬을 상당히 거라든지 큰 또 범죄가 되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이걸 했다면은 그 멤버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받았냐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혹시 그 피해자들 중에 실제 뭐 여성 연예인들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사람하고 이제 친분 있는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이 계속 일파만파 확산되면서부터 계속 이제 SNS라든지 개인적인 선을 긋는 거군요. 예, 다 이제 선을 긋고 나는 이제 뭐 친분이 그렇게 뭐 있지는 않다. 나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밥만 먹었을 뿐이지 뭐 지금 인사 기자들 찾아다니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예. 한다고 이름 거론되지 않게 실제로 해달라고. 저한테도 한 두 분이 그런가요? 지금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누굽니까? 방송이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연예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이미 불똥은 튀었어요. 예. 파장을 어느 정도까지 좀 예상을 해봐야 돼요? 이 파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연예 담당 기자들의 이메일을 보면은 항상 이제 이런 큰 사건이 날 때마다 연예 담당 기자들의 이메일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제 개인 이메일 회사 이제에서 쓰는 개인 이메일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하루에도 지금 한 수십 통씩 이제 각 기획사에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 우리 이제 자사소송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쓸 경우에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 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계속 이제 입장 발표문들이 좀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빨리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개념의 하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꼬리 자르기가 비슷한 내용이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빨리 그쪽들하고는 우리가 관계 없다는 이제 선을 긋고 1차적으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자. 이런 게 두 번째가 하나 있었고요. 또 지금 뭐
연예계 쪽에서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검찰 조사가 이제 발표가 나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관련돼 있는 정준영, 뭐 승리 씨 이외에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들은 많이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의 끝이 어딘지는 뭐 지금 뭐 가늠이 안 되는 그 상황인데 워낙에 또 한류 스타라서 지금 해외에서도 관심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지금 뭐 한류의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계속 좀 확산되고 있는 그 분위기인데 여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많이 걱정도 돼요. 박민호 기자는 좀 어떻게 봐요? 그 한류 뭐 동남아라든지 뭐 브라질 요즘 남미 사람들도 우리 한류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나라 뉴스를 들으면 얼마나 경악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이제 한류 문화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를 수출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좀 여러 가지 국가적인 뭐 지위라든지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뭐 보통 가수라든지 영화 이렇게 대중문화 산업 중심으로 한류가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대형 기획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말초적인 그런 신경 부분을 좀 많이 자극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섹스 어필적인 그런 문화를 많이 양산해서 그렇게 이제 한류 문화의 대표적인 그런 상품으로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뭐랄까 소비가 좀 많이 강하고 단순히 깊이가 좀 깊지 않은 그런 일회성적인 문화가 좀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바로 잡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수, 대중가수, 대중가요, 대중음악도 중요하지만은 문학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철학이라든지 우리 고전 문화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적인 차원을 좀 제대로 정비해서 한류 사업을 정비해야지 단순히 이렇게 뭐 대중 연예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류 사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한계도 오게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면 또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한류 문화 산업 자체를 또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영향은 있고 이 기회 삼아서 네. 이게 재정비가 한류 산업에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김재범 기자는 어때요? 뭐 재정비도 마찬가지 뭐 맞는 말씀이지만요. 저는 우선 굉장히 큰 타격이 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연예계 쪽 전반에 이제 어떤 악영향이 미칠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K엔터라고 불리우는 이제 한류 연예 산업에 대한 영향력에 미칠 악영향인데요. 이게 승리, 정준영이 두 사람에 대한 그 이외에 이제 더 연루가 됐을지 모를 어떤 개개인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K-팝을 넘어서 이제 K-엔터 산업 전체에 대한 이미지로 굳어져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이미 이제 뭐 외신들도 이런 분위기로 좀 돌아서고 있는데요. 뭐 K-팝 스타 이면에 K-팝 스타들이 사실상 전 세계를 아울렀던 점은 어떤 뭐 말끔하게 재단된 완벽한 이미지와 어떤 맞춤형 스타 전략들이 이제 맞춤형 스타 전략이 이제 맞아 떨어졌었고요. 여기에 뭐 다양한 컨셉의 이제 스타 마케팅 시스템도 국내 이제 연예 산업의 스타 마케팅 시스템도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런 이제 문제가 터지면서 국내 이제 그 K-팝, K-엔터 전체 산업의 스타 메이킹 시스템에 이면에 이런 추악한 이면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굳어져 버릴 수도 있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한류 전체에 악영향으로 미쳐질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퍼지게 되고 문제적으로 이제 도미노처럼 도미노 이제 나비 효과처럼 이제 확산돼 버릴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될 수 있고 뭐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의 케이스를 전체로 확대하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번 사태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고 국민적인 공분을 낳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절대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팬들의 분노와 이제 실망이 아무래도 한류에 대한 그 이미지를 좀 많이 훼손할 것 같다라는 그 우려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에 출연 중인 그 연예인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을 때 그 파장은 엄청나죠. 더군다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시청자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팬들입니다. 조금 더 책임감을 좀 갖고 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8위부터 1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미국 입시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명문대학 입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입시 컨설턴트가 부유층 761가족을 명문대에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미 NBC 방송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은 수사 과정에서 입시 컨설턴트 윌리엄 릭 싱어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는데요. 이 싱어는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에 위치한 컨설팅 업체 엣지 칼리지 앤 커리어 네트워크를 운영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입시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대학 운동부 감독들에게 뇌물을 주고 부정시험을 알선하는 수법으로 부유층 자녀들을 명문대에 합격시켰습니다. 이 싱어를 보면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스카이캐슬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 역을 연상시키는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뇌물 액수만 2,500만 달러, 즉 한화로 283억 원에 달합니다. 7위에는 대전 화재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전시 탄방동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에 주차된 차 한 대가 불탔습니다. 6위에는 워킹그룹 올라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워킹그룹 대면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는 북미와 남북 관계 동향과 같은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위에는 북한산 불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오후 서울 북한산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화재가 대부분 진압됐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 눈에 보이는 불은 다 끈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5시 14분께 은평구 불광동 대우아파트 뒤편 북한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불이 난 인근 모델하우스에서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불고 날도 어두워지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다행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위에는 브라질 올라와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주 한 공립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30여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요. 지금 중상자들도 꽤 있어서 사망자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위에는 내 마녀의 날 올라와 있습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도 불리는 날, 내 마녀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을 뜻하죠. 2위에는 고 장자연 씨 올라와 있습니다.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 목격자 윤지호 씨가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겪자 속상함을 표시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성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을 진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에 전남 조합장 당선자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 조합장 203명이 당선된 가운데 한 표 차로 승부가 갈리는 등 곳곳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개표 진행 상황 자료에 따르면 해남 군수산업 협동조합장 선거는 한 표 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투표율은 80.7%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 전남과 광주의 투표율은 각각 81.3%, 78.3%였습니다. 또 제1회 조합장 선거 때보다 위법 행위가 줄기는 했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선거사범 725명을 적발했습니다. 금품선거 사범이 65%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방법 위반, 흑색선전과 같은 적발 내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8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통 한나인 시간입니다. 자, 현재 시간으로 14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 좀 되겠네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워킹그룹 대면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 내용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치부 최한영 기자입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늦은 저녁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그 워킹그룹 대면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간에 열린 후에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인데요.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남북 북미 관계의 동향을 공유하고 남북 협력 등 제반 현안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논의 내용 관련해서는 우선 북한의 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관련 논란에 대한 양국 평가를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조기 재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 관련해서 장비 물자의 대북 반출에 필요한 미국 내 제재 면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화상 상봉에 필요한 장비 대북 반출은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면제 결정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국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 제재 틀 내에서 진행 가능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관련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달 6일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 점검을 이유로 정부에 8번째 방북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 대북 관련돼서 이 경제 협력과 관련된 그 논의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요즘 또 북미 간에 좀 엇박자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 좀 한미 간의 이견차 좀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앞서서 이제 개성공단 그 기업인들이 방북을 요청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남북 병역 관련해서는 그 지난달에 있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물이 없이 끝났기 때문에 그 전에 남북 병역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 명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시기가 성숙하면 이야기하겠다라고 밝혀서 당장 어떻게 진행 가능성은 좀 낮게 봤습니다. 또 정부는 일단 대북 제재 틀 내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와 환경 조성을 하는 쪽으로 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것이 그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지난 12일 신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그 남북 경협 사업은 대북 제재 틀 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실제 재개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다라고 함께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그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관련해서는 방북 신청이 지난 6일에 있었고 1차 처리 기한은 당초 오늘입니다. 아직 가부 여부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통일부는 그 처리 기한을 1차로 오늘 22일까지 좀 연장할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부처 협의와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논의를 거쳐서 북측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개성공단 기업인들 그 방북은 이제 한미 워킹그룹 회의 마치고 이걸 좀 결과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정부 쪽에서는 한미 간에 이견은 없다라는 그 입장이지만 이제 미국 측에서는 긴 여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북미 협상과 관련돼서 전망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북미 간에 당장 눈에 띄는 당국자 간의 협상은 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인터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북한의 행동이다 라면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좀 나설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또 인터뷰 과정에서 말은 쉽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행동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날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그 대북특별대표가 향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일괄타결식 빅딜로 진행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1월 말에 본인이 밝혔던 동시적, 병행적 기조를 약간 좀 뒤집은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 기조가 한창일 때 좀 뒤로 물러서 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들어서 다시 전면에 나서면서 형성된 선 비핵화 원칙을 다른 사람들이 뒤따르는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또 미국 고위 관료들이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존 원칙론을 들고 나오면서 말씀드린 대로 당장의 북미 협상이 좀 가시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 매체들은 연일 비핵화 의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각에선 북미 양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부터 다르다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 간극을 조금 좁히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북미 양국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닌 만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그 현지 시간으로 13일 내놓은
그 대북 인권 보고서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보고서에 들어있던 북한 주민들이 지속한 인권 침해에 직면해 있다라는 대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인권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는데 이를 감안해서 전반적인 그 톤 다운이 좀 이뤄진 그런 느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과 미국 간의 간극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어서 우리 정부의 발걸음이 상당히 지금 빨라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이번 한미 워킹 그룹에서 대화 라인이 적극적으로 좀 가동이 되길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통 한라인 최한영 기자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가겠습니다. 먼저 어제의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리죠. 자, 어제의 정답은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림블루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협의를 원활하고 빈번하게 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한미 외교당국 간의 대북정책 협의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한라인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내용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구독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시간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지금 생방송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답과 함께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비방트 선글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통 한라인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웹하드 카르텔입니다. 연예인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물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웹하드 카르텔이란 무엇일까요? 엄연한 불법 촬영 범죄물을 만들고 유통하는 악덕 기업들의 한 통속을 의미합니다. 웹하드 사이트에 다양한 동영상을 올리는 업로더, 유통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웹하드, 불법 검색 목록을 차단하는 필터링 업체, 불법 자료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 이들의 유착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지워도 사라지지 않는 불법 촬영물, 그리고 끊임없이 양산되는 퇴폐적인 성인물. 바로 이들 웹하드 카르텔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악의 고리입니다. 웹하드는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업로더는 파일을 올리고 사용자들은 파일을 내려받는 대신 소규모 이용료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음란물이나 성범죄 동영상 등 불법 영상물과 관련해 관련 업체들이 유착관계를 맺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하죠. 즉, 웹하드에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려 유통시키는 불법 헤비 업로더와 불법 콘텐츠를 검색해 차단시켜야 하는 필터링 업체가 모두 웹하드 업체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성추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통하는 행위도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가 적극 나서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의 최기철입니다. 지난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파장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나 대표는 외신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비껴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나 대표를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발언에 대한 그 방해를 했다 이런 책임을 물어서 역시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사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오늘 법설에서는 이 사태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사 전문가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경원 대표 한 건 해냈어요.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 언급을 했는데 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네. 이게 이 인용했다는 기사가 지난해 9월 26일자 블룸버그의 네. 기사였죠. 제목을 의역하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의 유엔 대변인되다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제가 이 기사 원문을 대성관에서 일했던 분 그리고 미국 변호사 그리고
영자 신문 기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철저히 이거, 검증하시는군요. 네,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 물어봤는데 이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이 나 대표가 제대로 인용을 잘 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제목만 따다가 아전인 수격으로 인용을 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하나는 또 절충론이라 할까요? 신중론인데 블룸버그 성향하고 당시에 미국 정치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살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더란 말이죠. 게다가 블룸버그 오너인 이 마이클 블룸버그는 민주당 지지자고 민주당은 반트럼프 기조죠. 그렇죠. 트럼프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든지 비판하고 나서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박지원 의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대표를 민주당이 지금 잔다르크로 네.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다분히 정치적으로 계산이 깔린 치밀하게 만들어진 각본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나경원 대표가 당시 연설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김정은의 뭐 대변인의 수석 대변인 이렇게 딱 말을 한 게 아니라 네. 김정은의 뭐 수석 부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일부러 더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부대변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없을 텐데 일부러 그렇게 말을 더듬어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더 쏟게 만드는 효과를 좀 노린 게 아니었나 첫 번째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장래가 점점 소란스러워지고 말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태가 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적 목적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데 네. 원래 나경원 대표의 성향상 원래 그런 식으로 말을 할 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원내대표가 된 다음부터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예컨대 얼마 전에 30.4%인가요? 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그 한국당 지지도가 그 민주당의 지지도 37%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로 이제 올라갔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매우 기뻐했지만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끝일 것인가 더 올라갈 것인가가 문제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확장성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단 집토끼들을 먼저 좀 단도리를 하고 잘 잡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을 결집하고 혹은 이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의미에서 사실은 친박 뭐 비박 이런 거 할 것 없이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주당하고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외부에 적은 내부를 뭉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손해가 아닌 거죠.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민주당 내부도 또한 다시 뭉칠 수밖에 없는 네. 것이 되고 특히 그 나머지 야3당과의 또 공조가 사실은 이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오히려 이것을 그 이해찬 대표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또 그런 효과를 반대적으로 노린 것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수석 대변인은 노 변호사께서 오래 하셨었는데 그렇죠. 제가 대한 변호사 했었죠. 예. 자, 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처음엔 좀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법적으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원래 책임이 없죠. 네. 일반인이 했으면 이게 혹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이기도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 나경원 대표가 한 말은 더 이상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들려온다라는 식으로 이제 오히려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직접적으로 나 대표에게 뭔가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짝 비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 원수 모독죄라고 하는 건 1975년도에 그 유신헌법 을 만들었던 유신 정의회에서 사실은 만든 것이고요. 이게 1988년도에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서 삭제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이 법조문을 왜 여기다 끌어들었느냐. 이게 그 당시 형법 104조의 1항과 2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1항 같은 경우는 내국인이 뭐 대한민국이나 헌법 국가기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2항에서는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를 이용해서 국가원수를 네. 모독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약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란 말은 사실은 모욕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는 그대로 해당이 되지만 이미 없어진 조문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꺼낸 것 자체가 네.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네. 알리고 싶어했던 이 이해찬 대표의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그렇죠. 의도였다. 양쪽 다 정치적인 거죠, 사실은. 그 청와대에서도 그 한정무 청와대 부대변인 이분도 국가 원수 모독죄라고는 안 하고 국가 원수 모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했으면 되게 무식하다 이런 소리 들었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다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런 네. 속내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우리랑 수가 달라요, 사실은.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은 예. 이해찬 당대표 같은 경우도 7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7선 의원이면 28년을 국회의원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처럼 그냥 발끈하거나 우리처럼 일희일비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국가 원수 모독죄를 부활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사실은 너무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던가 정치적 의견을 뭐 말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유신의 잔재였겠죠. 그렇죠. 자, 국회 윤리 제소를 했습니다. 양쪽에서 한 번씩 주고받았는데 이거 윤리 제소 대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고 나선 것은 국회법을 봐라. 네. 국회법 45조하고 46조가 있는데 45조는 질서 유지를 해야 되고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46조에는 네.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라. 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라라는 게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은 결국 문 대통령에 대한 그런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걸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 이런 것을 어겼을 때 징계 조항은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서 의결로 징계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지금 나오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 자한당의 기본적 입장은 그거는 모욕도 아니고 네. 근데 여기다가 지금 우리를 왜 이렇게 갖다 붙이냐. 오히려 홍영표 의원이 나서서 중간에 의사진행 발언을 방해한 이런 것들이 질서유지 위반 행위 아니겠느냐. 네. 이제 이러면서 서로 맞불을 지금 놓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의원 300명 이상, 이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네네. 이 문제가 좀 사실은 좀 핫한 문제가 아니냐. 사실 그렇죠. 이게 보면은 그 헌법 정신에 반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목을 제가 따왔는데 나 대표의 연설 대목을 따왔는데 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하는 것 결국 의원 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불문의 헌법 정신에 반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황교안 당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둘 다 법조인 출신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법과 좀 안 맞는 발언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헌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헌법 41조에 보게 되면 2항에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00명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문, 즉 글자로 적혀져 있는 헌법에는 300명 이상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예. 나경원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불문 헌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우리가 300명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공고히 오랫동안 다져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와중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현재 뭐 패스트트랙으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선거구제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한 그 야삼당과 민주당의 안을 자기네들이 허용하게 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역구 의원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불리하게 되니까 이걸 안 하고 싶어하는 명분으로 이제 이걸 갖다 붙인 거죠. 예. 여기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뭐 절차가 문제가 있냐 없냐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좀 안 맞는 말을 했어요. 법조인으로서는. 그 얘기는 본인들이 다 법적으로 안 맞는 걸 알지만 네. 그런 메시지를 자기 지지층들에게 던져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이슈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네. 거거든요. 이런 걸 따져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의원이 또 기름을 부어준 꼴이 되지 않습니까? 네. 박지민 의원하고 같이 유시민 그 이사장이 네. 알릴레오 얘기하면서 네. 뭐 헌법 공부를 했냐 안 했냐 네, 얘기 나오니까 또 황교안 대표 여기다 대고 뇌가 썩었다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 이슈를 선점하고 이것들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법적으로 보는 것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르죠.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 저도 느낀 적이 있었는데 네. 한 2년 전인가요? 한 중진 의원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는 계속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네. 그 의원께서 말하셨던 게 그럼 법을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저하고는 좀 다른 분이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좀 우리 했었는데 그런 좋은 말로 유연하다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나쁜 말로 무식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좀 잘 이해를 균형 있게 좀 해야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예. 자,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왔는데 대표로 당선된 뒤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전당 차원의 당 차원의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황교안 대표는 사실은 그전에는 상당히 중립적이고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네. 그래서 보는 사람을 너무 답답하게 만드는 사실은 좀 단점이 있었지만 예. 그런데 불구하고 틀린 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완전히 색깔을 좀 정확히 드러내는 것 같고 예. 특히 그 자유한국당의 보수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블룸버그 통신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엄청 발끈하셔가지고 뉴욕 타임즈에서는 에이전트라고 했는데 왜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꼼짝도 못하더니 우리만 가지고 이러느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역시 정치가로 변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실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경원 대표의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당 내부에서는 나경원이 잘했다. 황교안 역시 잘한다. 이제 서로 간에 칭찬해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냐. 뭐 자기네 당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인식이나 순위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내부적으로 또 자평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왔고 또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오늘 주장은 약간 좀 빗나간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황 전 총리가 당대표로 당선이 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3월이 지금 다 가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4월 16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광화문이라든지 밖에 나가보면 태극기를 흔드시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지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흐름상으로는 이제 촛불 혁명이라고 보통 부르고 싶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 있었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좀 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좀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심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4월 16일 날 구속이 만기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형이 2년 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그 형을 그때부터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석방이나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특히 사면은 언급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는 모든 것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자기네들의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일부러 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다만 이제 MB의 경우에는 어제 재판할 때 제가 사실은 중앙지방법원에 갔습니다. 저도 재판이 있어서 지나가다 봤는데 경찰들이 막 몰려있고 이랬었어요.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좀 얌전한 분위기였는데 방송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많이 지지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그러진 않았고요. 손을 이렇게 흔들고 마치 무슨 개선장군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사실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본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까요? 저는 법리적으로 푸는 것 플러스 정치적인 게 섞여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은 북한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동반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죠. 유엔이란 국제무대에서 대통령이 평화통일의 동반자를 우호적으로 소개했다는 것, 이것이 과연 비판할 것이냐, 대변자로 봐야 될 것이냐, 이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외신의 제목만 따와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과연 당 원내대표의 위치에서 정확한 것이냐, 상당한 것이냐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법설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또 여러분들 위해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김선영의 뉴스 카페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